어떻게 해서 도시 사회, 도시 공간, 공동체에 내가 함께 속하기보다는 혼자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장소의 소비거든요. 그래서 문화와 예술은 그것이 단순하게 물건을 약간 음악을 하나 들으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이게 이제 돈 맥컬린이라고 한 20년 됐나요? 빈센트라는 노래입니다. 근데 한 4, 5년 전에 그 서울미술관에서 고흐전을 했었어요. 그때 했던 이제 그 복도에서 틀어줬던 겁니다. 근데 우리 팝송은 많이 듣긴 하죠. 이 노래는 들으시면 아실 건데 가사는 대부분 잘 모르는데 요 이제 가사 내용이 상당히 좀 다가오는 내용입니다. 고흐가 어떤 그림을 그렸고 그 내용이 어떤 거였고 후대에서 고흐를 재평가할 것이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음악이 나오면 좋은데 나오네. 시작할까요 그러면? 잘 아시는 노래죠? 한 1, 2분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핵심 부분입니다. 이게 가사에 어떤 사람들을 이 사람이 작품으로 남기려고 했는가. Flaming flowers that brightly blaze, swirling clouds in violet haze, reflecting Vincent's eyes of china blue, colors change hue, morning fields of amber grain. 유명한 그림이죠. How you tried to
이게 이제 키워드죠. 예. 예, 뭐 잠깐 봤는데 예, 뭐 다들 영화를 워낙 잘하시니까 그 내용 그러니까 고우도 더 잘 모릅니다만은 그러니까 고우가 그랬던 그림이 뭐 유명한 건 다 아시는데 그 주로 아까 약간씩 그 키워드들이 나왔는데 가난하고 힘들고 일상에 지친 사람들을 주로 많이 그렸고 그걸 그 사람들에서 노력을 했는데 그게 잘 알려지지 않고 정말 가난하게 살다가 자살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자기 이제 그 연인들이 그러듯이 나도 자기 목숨을 앗아갔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몰랐으나 후대에 와서 이제는 고흐의 그 뜻을 알게 될 것이다. 뭐 그런 가사입니다. 단 맥클린이라고. 이제 그 예술의 영향력이 우리 오늘의 이제 주제여서 잠깐 그거 봤습니다. 저건 제가 불법 복제한 게 아니고 자유롭게 이제 퍼트리라고 한 프리웨어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 시립미술관에서 했을 때 이제 그걸 그 복도에서 했던 겁니다. 사실은 저는 좀 오늘 고민을 했는데요. 내용을 조금 바꿨어요. 그 드린 것에서. 많이는 안 바꿨습니다. 조금 내용을 좀 바꿨습니다. 전문가들이신데 저는 또 문화예술 전문가도 아니고 문화산업 쪽을 이제 하는 사람이어서 무슨 얘기를 할까 해서 이제 주로 포커스는 이제 현대의 문화나 예술이 어떻게 해서 도시 사회, 도시 공간과 함께 가고 그걸 바꿀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어떤 연구가 되어 있고 공공 부분과 비영리 부분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내용을 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고 또 최근에는 12월 1일자로 또 중요한 법이 이제 발효가 됐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이라고 작년에 이제 법은 통과가 됐지만 12월 1일 날 발효가 되어서 이제 상당히 문화예술계에서는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보면은 어마어마한 변화가 우리가 유럽 같은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은 어마어마한 협동조합이 많잖아요. 일상생활 협동조합만이 아니라 이제 프랑스나 제일 유명한 게 스페인, 뭐 스페인은 이제 예술만이 아니고 그 몬드라곤이라고 바스크 지방의 경제를 좌우하는 그런 협동조합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것도 상당히 문화예술 쪽에서 저는 중요한 그 앞으로 변화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그러니까 제가 문화예술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보다는요. 먼저 말씀 좀 드리고요. 이제 그런 내용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사회 변화에 서는 좀 간략하게 이론적인 얘기 조금 하고요. 21세기 어떤 변화가 있어. 그 다음에 주로 우리나라나 요즘에 현대에 이제 많이 논의되는 거는 도시의 예전엔 재개발, 재건축에서 이제 재생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재생에서 문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그게 얼마나 또 허구인가도 있습니다. 사실은 허구인가도 있고요. 뭐 제가 이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제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키 이슈가 되고 있는 소위 커뮤니티 도시 내에서 경기문화에서 그런 사업들을 무척 많이 하지 않습니까? 커뮤니티에서 문화예술 역할이 어떤 건가.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이제 그건 과장된 표현이고요. 리차드 플로리라든가 찰스 랜드리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 해주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10억, 20억씩 받아가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얘기했던 창조도시라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은 그 스스로도 인정했듯이 조금은 문제가 많다 사실은.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정책까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학자들 사이 창조도시로는 이미 이제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저건 문제가 너무 많다. 그 뜻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데 실제 이제 실현에 있어서 그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고 그 대안이 무언가 사회적 기업 그 다음에 협동조합 이제 그 부분까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건 뭐 잘 아시는 이게 물레동이고요. 물레동 너무 잘 아시죠. 위는 저기 이제 그 영국 북부에 가면 이제 뉴카슬이라는 좀 큰 도시가 있어요. 예, 그 옆에 게이츠 헤드라고 많이 좀 나왔던 겁니다. 사실 뭐 게이츠 헤드라고 탄광 도시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영국과 우리나라 도시는 서로 그 사이클이 반대입니다. 이제 유명한 셰필드라는 곳이 있죠. 셰필드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낙 우리나라에서 공무원들 하도 많이 가서 공무원들 그만 좀 오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 거기는 이제 그 옛날 철강 조선 산업이 발전을 하던 곳이었는데 왜냐하면 그 셰필드는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제 그런 곳이었고 울산에서 우리 정주영 아저씨가 조선 산업 시작할 때부터 거의
여기는 내려오고 여기는 올라가고 그 GRDP 이 지역 경제 성장이 그런 그 셰필드와 유사한 이제 게이츠헤드는 정선이나 보령 같은 곳입니다. 탄광 도시였는데 이제 뭐 다 이게 후진국 산업이잖아요. 쇠퇴하게 되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게 이제 잘 아시는 곰리라는 사람의 그 설치 작품입니다. 뭐 맨하탄에서 뭐 곰리 이어 인형 찾아라는 그런 뭐 행위도 많이 했었고 이제 이게 우리에게는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에요. 문화예술센터 만들고 이런 이제 곰리란 이런 그 유명한 그 영국 출신의 작가들의 설치 예술을 하고 이런 조형물을 만들므로써 이제 도시의 경제 활력을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특히 유럽의 사례를 가져와서. 그러나 우리하고 저는 상황이 다르다 생각하고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모델은 아니지만은 준공업 지역이어서 언젠가 이게 아파트로 변모할 거라는 이제 용도 지역이 바뀌면은 그래서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게 되어서 이미 이제 영세한 그 철강 산업만 있는 곳에 홍대와 대학로에서 이제 밀려난 인디 작가들 주로 이제 그 비주얼 아트죠. 이제 그 작가들이 가서 자리를 잡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아틀리에나 공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곳에 행동을 하고 있는 이제 물레동의 이제 사례. 뭐 정부의 지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어느 게 맞나가 이제 우리의 조금 이슈가 될 만한 하겠습니다. 업데이트가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좀 빠르게 시간을 제가 많이 잡아먹어서 나름대로 상당히 최선의 선택을 해서 무궁화를 타고 왔는데 수원에 와서 막혔습니다만은 크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앞부분은 조금은 이제 그 21세기 들어와서 도시 사회, 도시 공간, 그다음 도시 문화입니다. 사실 예술까지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변화했나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물론 인문학적 관점에 사회과학적 관점이 제가 인문학적 관점을 잘 모르기 때문에 21세기 들어와서 사회과학에서는 이 세 가지 전환, 턴이라고 합니다. 큰 전환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문화적 전환, 두 번째가 관계적 전환, 세 번째가 공간적 전환입니다. 조금 생소하실 줄은 모르겠는데요. 문화적 전환 얘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기존에 소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인과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했었던 것에 대한 회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이제 문화적 전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작년에 히트쳤던 그 샌델 아저씨, 마이클 샌델 아저씨가 다들 책은 안 봤지만 이름은 알죠. 정의란 무엇인가. EBS에서 이제 그 강의 그 테이프도 팔고 어둠의 경로로 여러분이 보시면 거의 500원이면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DVD는 비싸요. 이제 그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사실은 샌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논란도 있어요. 샌델은 틀렸다는 그런 책도 나온 것도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만 들려드릴게요. 작년의 기억을 되살려드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얘기해요. 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의사가 있는데 4명의 신체 기관을 이식받아야만 살 수 있는 환자가 4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심장, 한 사람은 신장, 한 사람은 간 이식을 받아서 4명이 있는데 오늘까지 이제 이 기증자고 이제 혈액이 여러 가지 맞는 사람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4사람 다. 그런데 이제 의사가 어떡하냐고 했는데 건장한 청년 한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병원으로. 그러니까 그때 번뜩 드는 생각이 저놈의 심장과 신장하고 간하고 뜯어가지고 4명을 주면은 저 사람 아무 상관없지만은 한 명이 죽고 4명이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윤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제 샌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의사가 그 생각할 수도 분명히 있다. 근데 학생들한테 너희들은 그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매일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이러한 현상이 매일 일어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리주의입니다. 벤담이 얘기하는 공리주의의 원리입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의견이 똑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 집단이 수십 가지로 갈리기 때문에 서로 갈등과 해결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갑니까? 다수결의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워온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안 되면 가위바위보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다수결로 해야 된다. 그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다 중학교 때 배우셨을 제목입니다. 그 이제 벤담류의 그 공리주의 원칙인데 그 공리주의 원칙이 아까 말한 의사도 공리주의 원칙을 대입을 하면은 인간의 존엄성을 그걸 빼면은 한 놈 죽고 4명이 사니까 그게 더 나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대부분 사회 정책이나 우리 시스템은 그쪽으로 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그 공리주의 원칙이 그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혹은 공간적으로 더 자원을 많이 가진 사람한테 유리하게 되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 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이제 문화적 전환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합리적이라고 믿어왔던 것에 대한 회의입니다. 이거는 이제 인문학자들 다르게 얘기합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다. 이렇게 복잡한 뭐 철학 얘기할 거 없다. 네가 중세 시대에 살았으면은 너의 논리의 근거는 신입니다. 신의 섭리입니다. 그게 그때는 최대 과학적인 거였거든요. 지금 네가 20세기 살고 있으니까 뭐 얘기만 하면 근거를 대라, 논리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것은 지금은 인과론이잖아요. 사실은 1 더하기 1은 2고 A가 B를 결과하고 B가 C를 결과하면 A는 C를 결과한다. 3단 논법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식을 알고 있는데 그 앞으로 22세기, 23세기에 가서는 이런 얘기 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중세시대에 웃기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나중에 가서는 과학이라는 그 미신으로 설명을 했다, 현상을. 그렇게 할지도 모른다. 조금 이제 그 철학자들의 얘기입니다만은 그게 문화적 전환입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믿어왔던 것에 대한 회의입니다. 다시 말해서 1 더하기 1이 이거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 두 번째로는 조금 이제 복잡한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앞에 좀 설명을 좀 필요하고 우리 문화와 중요한 연관이 있으니까 보통은 이제 어떤 그 살인 사건이 납니다. 신창원 같은 사람이 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범죄를 일으키면은 신문에 칼럼이 이제 2가지가 납니다. 그 사람의 어렸을 때에 뭐 힘들게 자랐고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때 뭐 친구들한테 배척을 당하고 뭐 가정사 나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외톨이가 되어서 하게 되었다. 뭐 그런 식의 소위 이제 그 개인의 역사를 가지고 얘기하는 그거를 이제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제 에이전트론이라고 부릅니다. 에이전트라는 것은 개인이라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명의 다른 또 유명한 그 전문가는 그 사람의 책임이야.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이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만들었다. 사회적인 뭐 빈부의 갈등이라든가 격차의 얘기를 합니다. 그건 구조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스트럭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 사회과학, 사회학에서의 수백 년 동안의 전통은 뭐냐면 사회 현상, 사회 변화를 설명할 때 에이전트로 설명하느냐, 유명한 인물이 나타나고 뭐 그런 사람으로 설명하는 우리 역사배경은 주로 그런 거잖아요. 세종대왕 때 뭘 만들었고 장영실이 있었고 민중들의 삶은 모르잖아요. 밥을 두 끼 먹은 새끼 먹은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 역사가에 의하면은 조선 중기까지도 밥을 2끼 먹었다는 그런 또 설도 있습니다. 새끼 먹은 지 얼마 안 된다 우리. 새끼 먹은 게 정설이 아니다라는 또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와 마찬가지로 그 에이전트로 보는 관점이 있고 우리 개인들은 저렇게 많이 보죠. 혹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 주로 막시스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두 개로 많이 싸웠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그 문제 해결이 안 됐고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레비스트로스는 그 중간 구조화주의를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걸 벗어나자는 얘기입니다. 그거 다 인과론이다. 다 인과론이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건 뒤에 조금 더 말씀드릴 게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와 관련된 더 중요한 맥락입니다. 예전에는 공간이라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인 흐름, 영향을 담지하는 컨테이너, 용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동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활동의 장을 열어주는 것이고 우리가 집을 지으면 집에 사는 거고 예술 활동을 하면 극장이 되는 거고 하는 것이지 공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공간은 피동적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뭐 이건 한 역사가 오래됐습니다만 최근에는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능동적인 역할을 한다. 내가 어느 곳에서 자라왔고 내가 사는 동네가 어디고 내가 어떠한 공간적 환경에서 살았냐에 따라서 나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역량과 향후의 퍼포먼스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상호작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공간적인 힘, 사회적인 힘, 문화적인 힘은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지 이 땅덩어리는 피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사실 이건 이제 왜 중요하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왜 중요하냐면은 공동체 얘기를 할 때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이게 이제 작용을 합니다. 제가 뭐 이제 너무 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일 이제 핵심은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해 왔던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에 그 경제학의 기본 원리가 꼭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구나. 이제 그런 반성에서 다 시작됐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의 삶이라는 게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뭐 사이버 월드라고 사이버 스페이스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게 혼합되어 있고
일하면서도 놀고 놀면서도 이제 일하는 우리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사회학자들은 얼핏 보면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안 좋은 거다. 퇴근하고 집에 가도 웹파디 올려놨으니까 빨리 그거 읽어보고 답장을 하라는 등 그건 뭐 다 경험하는 일 아닙니까 사실은. 이제 그와 동시에 이제 이 소위 근대 이후 근대라는 걸 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근대의 정의는 뭐냐면은 집에서 아침에 출근을 하고 일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도 중요한 근대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소위 이제 그러면 시간의 개념이 생겨나는 건데 소위 집주의 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생각에는 쉼터와 놀터는 여가를 즐기는 것이고요. 일터는 분리가 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제3의 공간이라는 이건 최근도 아닙니다. 사실 좀 된 얘기인데요. 제3의 공간. 집 노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일도 하면서 놀기도 하는 이제 그런 공간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회학자들은 이것이 노동자들한테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들을 이제 올덴버그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요. 제3의 공간이라고. 우리가 예전에는 그러니까 시간을 죽이는 킬링 타임 하는 공간을 생각했던 것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 사람 미국 사람이고 서양의 관점입니다. 우리도 상당히 많이 바뀌고는 있어요. 카페라든가 미장원,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원, 서점.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서양에서는 펍이죠. 우리 같으면 이제 뭐 생맥주 집이죠. 사실은 그런 곳에서의 이 대화라든가 상호작용 또 거기서 나타나는 활동들이 앞으로 상당히 생산적인 활동과도 연계가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좀 몇 개 써놨습니다만 그건 자료에 있습니다. 이런 공간들이 하는 역할이 상당히 따져보면은 의뢰의 공간의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나를 집중할 수 있는 명상의 공간도 되기도 하고 다양한 기능을 하기도 하고 또 나에 대한 지위를 부여해 주는 공간도 되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말이 된장녀란 말이 나오는 거죠. 라면 먹고 스타벅스 5,000원짜리 커피를 먹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반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 좋은 차, 좋은 집, 뭐 어떻게 해서 뭐 좋은 옷을 입을 수는 없지만은 내가 나의 이 가처분 소득 내에 살 수 있는 유일한 사치가 사실 맛있는 커피 한 잔 들고 그건 보여줘야 되니까 그건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일부러는 아니지만 거리를 걸어야 됩니다. 스타벅스 그건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다 그 독특한 색이나 그걸로 만듭니다. 그거 걷는 것이 너희들은 내 소득 수준에 맞지 않다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나한테 허용할 수 있는 하루에 한 번의 유일한 사치다.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또 들어가서 다시 또 이 3,000원짜리 혹은 2,000원짜리 구내식당 먹고 이제 하루 종일 타이프 찍고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기능을 분명히 합니다, 사실은. 이제 물론 그 껍데기들을 만들어주고 카페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나에 대한 지위를 컴포트가 부여한다는 말이고 부여한다는 그런 기능이다. 뭐 그런 게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휴식의 공간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이게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다양한 문화예술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이게 확대되면 공공주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지금은 변했습니다만은 이제 한때 한 2, 3년 전 넘었죠. 한때 이제 가로수길, 지금은 세로수 길도 있고 뭐 그 옆에도 길도 있고 이제 그런 길도 있습니다만은 물론 우리 보통 사람이 저도 몇 번을 가보기는 했습니다만은 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슬리퍼 신고 와서 2만 원짜리 짜장면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예, 편하게 이 파자마 입고 와서 2만 원 짜장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아닙니다만은 시작할 때는 상당히 좀 이게 이슈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뭐 필요한 공간 중에 하나죠, 사실은. 인사동이 있으면 삼청동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공간이긴 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런 이건 뭐 간략히만 좀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얘기라고 문화예술이 어떻게 도시와 사회 공간에 영향을 미치나 얘기했을 때 공간을 이건 이제 그 관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피동적으로 보아버리면은 공간은 모든 것을 활동과 영역이라고 합니다. 프로세스죠. 프로세스를 담지를 한다. 그래서 공간은 단순하게 받아만 주는 곳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사실 우리의 많은 정책이나 문화예술에 있어서의 그 다양한 것들의 중요한 면들을 이제 사상시켜 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은 어떠한 공간을 분명히 인간이 만들죠. 그 공간이라는 게
건물 형태일 수도 있고 건조물 형태일 수도 있고 혹은 건물 형태는 아니지만 인간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장의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들었지만은 그 내가 만든 그 공간 건조물에 이 있음으로 해서 관성이 생깁니다. 그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매일 똑같이 보는 거니까 길이 있으면 매일 가서 보게 되잖아요. 관성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나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뿐만이 아니라 나의 사고도 영향을 받게 된다. 그게 긍정적으로 이제 얘기했을 때는 지역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지역 감정이 아니고요. 지역성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학자들은 지역성 상당히 긍정적인 면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간이라는 게 단순히 피동적인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혹은 이거 개별은 아니죠. 주로 집단 아이덴티티죠. 아이덴티티를 형성한다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너시아. 그러니까 이제 고정관념하니까 너무 좀 어색한 표현이긴 한데요. 관성입니다. 관성을 만들어냅니다. 그건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저 같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일상생활을 좌지우지하는 게 저도 이제 배가 나오기 때문에 매일 아침 생각하는 게 오늘은 차 안 타고 버스 타고 학교에 가야지. 항상 아침마다 그 갈등을 하거든요. 오늘은 지하철 타고 가야지. 그러다가도 나도 모르게 나 오늘 버스 타고 간다 하면서도 서울버스 그 앱에 눌러서 2분 후에 도착까지 보고 차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운전하려고. 그럼 유사한 경험 많이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리 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이너셔입니다. 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고정관념 조금 제가 번역할 잘된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을 이렇게 좌지우지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대상화라든가 표현이 좀 잘못됐네요. 양극화라 여러 가지 그런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더 나아가면은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인 격차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게 공간까지 연결이 안 되면은 훨씬 문제가 덜 심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제 한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지금도 이슈가 있습니다만은 많이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갈수록 지니 계수가 커진다.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IMF 전 이후부터 계속 지니 계수란 건 뭐냐면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 격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격차는 커진다. 피부로는 많이 못 느낍니다. 왜? 내 이웃집에서는 항상 똑같이 나랑 간장에 밥 비벼 먹는 사람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잘 못 느껴요. 그런데 그것이 공간에 이제 고착이 됩니다.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따로따로 살게 됐을 때. 그게 강남북의 이제 문제죠, 사실은.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문제가 커지고 더 커지는 것은 그건 그 쉼터입니다. 일터까지도 이제 잘 나가는 사람의 직장이 많은 곳과 못 나가는 사람의 직장이 많은 곳이 갈라졌을 때 마지막으로 이제 더욱 심각해지는 것은 소위 멤버십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 노는 곳과 물이 좋은 곳과 만들어야지 모르겠는데 못 나가는 사람이 노는 곳, 여가나 일상적인 생활, 여가를 즐기는 곳이 달라졌을 때에는 훨씬 더 피부로 강하게 격차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걸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계층적인 양극화는 많은 나라에서 너무 커지기 전까지는 피부로 못 느낍니다. 내가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부자들이 어떻게 먹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뭐 1인분이 20만 원짜리 밥이 코스가 있다는데 본 적은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는이라 하면 제가 간증 직진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10만 원짜리까지는 봤지만은 까지는 봤는데 그런데 그걸 이제 내가 일상생활에서 아까 말 일터와 놀터와 쉼터까지도 분리가 돼버리면은 그거는 이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게 이제 관성까지 더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간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예전에는 이 공간적인 양극화나 사회적인 문제를 주로 경제적인 투입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전통적인 우리가 이제 신고전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가난한 데에는 도로를 닦아주고 공장을 지어주는 거잖아요. 이제 그 문제는 물론 아프리카에서는 통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 같이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이제 높다고 표현해야 되나? 어느 수준까지 오른 나라에서는 더 이상은 통하지는 않습니다. 왜? 생존의 문제는 많은 경우 해결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문화와 예술이라는 다른 식의 투입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더 이제 아주 심한 학자들은 눈을 가린다고 얘기를 하고 저 같은 이제 좀 온건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브루디에 같은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부자들이 돈이 많다고 자랑하면 천박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클래식을 듣고 가난한 사람들이 트로트를 들으면은 아 저기는 고상한 음악을 듣고 나는 머리가 쓴다는 게 그건 아니고 표현이 아니고 그러니까 좀 더 이 천박한 노래를 듣는구나라고 누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문화의 자본화입니다. 그러니까 화폐 자본이 문화 자본으로 치환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조금 이제 그 학술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은 화폐 자본이 공간 자본으로 치환됐을 때 부자 동네, 가난한 동네가 생기는 거고요. 화폐 자본이 문화 자본으로 치환이 됐을 때에는 우리는 문화 자본이라 얘기하고 이제 소위 진입 장벽을 둡니다. 그건 이제 너무나 당연한 우리 상식처럼 얘기하는 건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 예술의 생산자나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초기 진입비용이 들어갑니다. 바이올린이 하려면은 음대, 미대에 가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건 생산자이죠. 소비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 좀 들었어야지, 요즘에 이제 그런 교육도 많이 합니다만은, 그 들었어야만이 가능한데,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이제 주로 학생들 많이 하는 게, 이 고고음악도 아니에요. 요즘 옥주엔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조승우나 누구 보려고 뮤지컬 하나 보려고 데이트 하려고 하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뮤지컬 봤으니까 또 썰어야 되고, 데이트 할 때. 그러면 최소한 10만 원 이상이 듭니다. 아무리 좀 싼 표로 보더라도. 그렇죠? 예. 다시 말해서 그걸 이제 그 브루드에는 진입 장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진입 장벽.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유명한 책이 있어요. 구별짓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되게 두껍습니다. 두 권 책인데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 얘기는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이제 프랑스에서 뽕짝은 뭐냐면은 다니무광의 잔물길입니다. 사회찬민가라고 우리 오래전에 가요로 번안돼 어떤 거. 이제 그래서 한 엄청나게 많은 이 조사를 하는데 이제 부자들이 좋아하는 음악, 중산층이 좋아하는 음악, 가난층 음악 해서 다양한 조사를 했더니 이제 결론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부자들은 클래식을 많이 듣고 또 거기에 생산자도 참여를 하고 생산자라도 소비자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악이 단유광의 잔물결이고 또 그 생산자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된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만들어내는 게 이제 아비투스라는 건데 그 아비투스는 부자들이 클래식을 좋아하고 그런 취향, 취미, 습속을 좀 더 고상한 것을 하고 얘기한다. 왜? 나는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문화 자본을 양극화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진 게 지금도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고 있고 저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게 또 이 화폐 자본이 교육 자본으로 치환이 됩니다. 탈무드에 나온 것처럼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그래서 과외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폐 자본이 많은 사람은 그것을 화폐도 물려주지만은 우리는 문화 자본과 교육 자본으로 이제 물려줘서 그게 대물림이 된다는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학자들도 문화 자본이 뭐가 문제냐? 돈이 많고 적은 것도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문제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문제가 될 수는 없죠. 내가 정당하게 번 돈이라면은. 근데 문화 자본이나 교육 자본에 가서는 대물림이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얘기합니다. 좀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역설적이게도 이런 그러니까 아까 한 말을 거꾸로 역으로 얘기하면은 경제적 사회적인 격차가 자본주의 사회에 어쩔 수 없다면은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역설적이게도 문화적인 인풋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것이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아주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좀 빠르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다음에 이건 사회자본 예비입니다. 사회자본. 사회자본에 대해서 워낙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기 때문에요. 논의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간략한 뭐 많이 또 들으셨을 거고 많이 해서 간략한 어떤 사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람직한 사회는 사회자본이 풍부하다는 얘기는 누구나 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박근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이제 써줬겠지만은 사회자본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사회적 자본이라고 한다는 그래서 요즘에 사회자본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자본이라고 했다가 근데 이제 이건 딱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이 말은 오래 돼 있었는데요. 뭐 그 자본의 형태가 여러 가지인데 퍼트넴이라는 유명한 미국의 학자가 그 말을 만들어냈는데 그 사람의 책 제목이 이겁니다. 볼링 언론이라는 책입니다. 볼링을 혼자 한다 그 말입니다. 두꺼운 책인데 그것도 요지는 뭐냐면은 미국 사회의 사회자본이 갈수록 줄어들어서 미국 사회는 앞으로 이제 이 공동체가 붕괴할 거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이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볼링은 우리는 옛날에는 볼링을 많이 쳤는데 요즘 볼링 별로 안 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볼링이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거기다가 이제
그 가방에다가 볼링 화만이 아니라 볼링 부까지 가지고 다니면 어마어마한 이제 부자였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거의 안 치는 것 같아요. 가끔 뭐 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도 이제 가장 그 일반 서민들이 많이 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이제 볼링입니다. 이제 그래서 미국 가보시면은 볼링이 10핀만이 아니라 10핀은 10개잖아요. 5핀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훨씬 더 그 이 핀이 작고 굴리는 공도 훨씬 작아요. 그러니까 10파운드, 12파운드가 아니라 막 3, 4파운드짜리예요. 그러니까 그냥 꼬맹이들도 와요. 아이들 데리고 오니까.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분은 이제 그걸로 합니다. 그래서 꼭 10핀이 있으면 5핀이 함께 있습니다. 근데 볼링 언론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볼링 인구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증가하고 있는데 혼자 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아주 간단한 논리.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는 동호회라든가 다양한 조직을 통해서 함께 와서 볼링을 쳤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혼자 와서 치거나 그냥 가족하고 와서 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그 말이 뭡니까? 사회자본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사실은 키워드. 이제 그걸 또 뭐 패러디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사회자본의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러스트, 신뢰, 코퍼레이션, 그 다음에 네트워크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결국은 뭐 오늘 사회자본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공동체의 형성이 사회자본 형성의 가장 중요한 도구, 뭐 혹은 중요한 수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건 이제 네트워크 이론인데 이것도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가 잘 됐다는 것은 네트워킹이 잘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이 좀 잘못된 게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뭐 친목회든 요즘에 이제 막년회도 많이 하고 할 텐데 어떤 조직이 잘 되려면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유대관계가 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소속감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이제 마크 그라노베터라는 학자인데 유명한 이제 이 논문을 썼습니다. 그건 이제 특히 공동체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논문 제목이 뭐냐면요, 약한 연계의 강함입니다. 좀 표현이 좀 그렇죠. 약한 연계에 강하다는 겁니다. 약한 연계의 강함. The strength of weak tie입니다. tie가 연계라는 말이니까요. 약한 연계가 강하다. 강한 연계는 약하고 약한 연계가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뭔 소리냐? 이것도 예를 들어 그 사람 논문의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저는 이제 공공 부문에 계신 분한테는 제가 다른 쪽에 가서 그런 뭐 요즘에 또 그걸 많이 하잖아요. 자치행정과 같은 데에서는 주민자치 뭐 여러 가지 수십 가지 제도를 많이 주민 참여 제도를 많이 만들었는데 나는 열심히 만들었는데 시장이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참여도 안 하고 뒤에 말만 한다. 그런 여러분들 그런 고충이 많이 있어요. 열심히 좋은 뭐 여러 가지 제도도 만들고 여러 가지 뭐 만들었는데 참여는 안 하고 뒷말만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당연한 겁니다. 이 사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좀 여기 써놨는데요.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만들 때 끈끈하게 만들려고 하면은 그것은 필연적으로 폐쇄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그라노베터의 논문으로 들어갈게요. 그 사람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요. 미국의 대학 4학년 졸업 예정자들을 수백 명을 조사를 합니다. 졸업 예정자들을. 그래가지고 누가 취직을 잘하나. 이제 성적은 같다고 전제를 하고요. 잘하시면 미국은 공채라는 게 없어. 공채는 좀 우리 이 아시아 쪽에만 특수한 제도입니다. 한국을 가서 면접 보고 미국은 내가 수시 모집입니다. 말하자면은. 이 회사에다가 이력서를 내놓으면 그쪽에서 이 사람 이력을 보고 얘가 경력이라든가 뭐 필요하시면 와서 면접 보고 채용하는 겁니다. 구글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처럼 매월 몇 시에서 우르르 가서 하는 형태는 주로 그건 아시아 쪽에서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야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조사를 하냐면은 학력과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조건을 이제 통제를 합니다. 유사하게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이 취직을 잘하냐 봤더니 평소에 친한 네트워크가 많은 사람이 당연히 취직이 잘 될 줄 알아요. 왜? 보세요. 공채가 아니라 이렇게 내가 수시로 이력서를 내가지고 하는 데는 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느 회사에서 너 전공 부자를 뽑더라라든가 워낙 회사가 많으니 미국 전역으로 다 원서를 내니까 그 다음에 인터넷도 물론 봐야 되겠지만은 그런 정보가 중요해서 네트워크가 강한 사람 취직을 잘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한 네트워크를 가진 친구들도 많고 친한 친구도 많고 네트워크 강한 사람은 취직이 상대적으로 적고 네트워크가 약한 사람 취직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말이 이겁니다. 아까 말씀, the strength of weak tie죠. 왜 그러겠습니까? 이게 이제 답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주커버그라고 이제 그 페이스북 만든 사람 영화잖아요. 소셜 네트워크. 여러분 영화를 잘 안 보시니까 좀 됐습니다만은 요지는 이겁니다. 제가 이게 그림이 있나요? 아, 그림을 제가 빼버렸네요. 자,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은 정말 친한 친구가 3명이 있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가 3명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밥도 같이 먹고 여행도 같이 다니고 그래서 물론 내가 급할 때 돈도 뭐 100만 원 빌려줄 수가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일 때 다른 사람 함께 모는 경우는 드뭅니다. 우리끼리만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B라는 사람은 친한 친구는 몇 명 없는데 소위 이제 왕발이죠. 왕발이. 그런 사람은 띄엄띄엄 아는 사람이 수십 명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러분 만나면 보세요.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나려고 했는데 그 친구 정말 아는 사람이 많아. 야, 내가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오늘 약속이 겹쳤다. 같이 보자. 그런 경우도 가끔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친한 친구끼리 모이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모든 걸 함께 쉐어도 많이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걸 이제 구조혈이라고 그러는데요. 구조혈. 약한 연계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요즘 선거 얘기하는 것 같네요. 약한 연계는 확장성이 있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림이 없어 좀 그런데. 오히려 그 다음에 그 강한 연계는 연계는 강하지만은 확장성이 없고 내적으로 구심력이 작동합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 구조혈이 많은, 구조혈이라는 것은 구멍이 뻥뻥 뚫린 거라는 얘기입니다. 구멍이 뚫렸다는 얘기는 역설적으로 다른 쪽하고 연계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끈끈한 사람만 모이는 데는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아까 이제 여기에 이제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이제 그게 84년의 논문인데요. 그 이후로 도시 내에서의 조직이나 동호회, 공동체, 심지어 가족, 혈연, 지연 같은 것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면, 혈연, 지연, 학연 그거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폐쇄적이고 멤버십을 내가 원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태어나야 어디 출신이 되잖아요. 그렇죠? 어느 대학에 합격해야 거기 학력이 생기는 거고 내 부모님을 내가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혈연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폐쇄된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런 것은 원한다고 멤버십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싫다고 해서 탈퇴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건 뭐 평생 가는 거니까. 그게 바로 이제 주로 끈끈한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한번 아닌 경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잘 나가는 공동체, 우리가 바람직한 공동체는 일단 개방적인 멤버십입니다. 내가 싫으면 탈퇴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역량이 되고 그 조직원들이 오케이 하면 내가 가입을 할 수 있고 또 난 여기 싫다면 탈퇴할 수 있고 그게 이제 개방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그 개방적인 것을 네트워크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폐쇄적인 것을 커넥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연계, 연줄. 그러면 이제 확실히 우리말로 어감이 확실히 오시죠. 연줄과 연계는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우리가 연줄이 안 좋은 거라고 이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에 뭐 국가 정책도 좋고 정책도 좋고 사적인 집단도 좋습니다. 그러면 연줄의 특성을 가져야만이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창회는 총무가 거품 물고 열심히 잘해야 잘 되는 거야. 뭐 시작해가지고 뭐 참석을 독려한다든가. 그러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은 개방성을 가지고 느슨한 연계를 가진 것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고 강하게 됩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다시 한번 이제 아까 얘기 돌아가면은 아까 이제 시민 참여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공공보를 만드는 다양한 어떤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주민이 참여가 적다고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다. 예. 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은 느슨한 형태의 공동체를 원한다. 성미산을 아무나 만들 수 없어. 성미산은 거품을 물고 20년 동안을 뭐 희생이라면 희생이랄까 거기서 이 살면서 만들어낸 훌륭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성미산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지. 성미산을 누굽니까? 서울시장이 성미산 공동체를 수십 개 만들고 싶다 얘기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희생과 그런 투자를 어떤 보통 사람한테 강요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미산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아주 바람직한 공동체인데 그 정도의
시간과 비용과 열정을 투자할 사람을 너도 해야 돼.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MB가 그래서 문제잖아. 나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데 넌 안 하니까 가난한 거야. 그게 MB의 주의입니다, 사실은.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미사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성미사는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이제 그걸 우리는 어노말리라고 합니다. 어노말리. 특수한 케이스. 특수한 케이스를 이식시키려고 할 때는 저는 반드시 실패한다 봅니다. 그러니까 성미사는 사실은 상당히 끈끈한 공동체를 많이 가지고는, 물론 이 속성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은 더욱 중요한 성미사는 그 리더들의 역할이 무척 중요했는데 그것을 우리 보통 사람한테 강요하는 것은 이제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뭐 그런 걸로 이제 이 네트워크의 약한 연계의 강점은 상당히 많은 곳에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곳에. 예, 그래서 어떤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하셨을 때 그렇게 주민들의 이 반응이 이렇게 열정적이지 않아도 이건 약한 연계다라고 마음의 위안을 삼으셔도 되고요. 사실은 이제 그게 더 오래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많은 연구가 사실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특히 공동체에 대해서는. 그러나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건 끈끈해야 되고 잘 뭉쳐야 되고 한번 모이자 하면 잘 모여야 되고 그것이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 결코라면 이제 말을 심하게 했습니다만은 그게 꼭 바람직한 모델은 아니다라는 것에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공 부분이 할 때는 더욱 그렇게 되는 거죠. 뭐 그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유사한 얘기입니다. 이 공간이라는 것이 상호작용을 한다. 경제적인, 사회적인 혹은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담지하는 컨테이너가 아니라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지금 서론인데 너무 얘기가 길어지고 있네요. 사실은 이제 이건 뭐 이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블레이드 러너라고 좀 오래된 영화예요. 오래된 영화입니다. 미래 세계를 그리는 영화는 주로 이제 좀 우울합니다. 그렇죠? 그 긍정적인 영화는 하나도 없어요. 제일 오래된 메트로폴리스도 시작을 해가지고 저는 학생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영화를 많이 이제 좀 보여주고 하는데 뭐 토탈 리콜, 그거 상당히 좀 어려운 영화입니다. 사실은 토탈 리콜도 쉬운 영화는 아닙니다. 예, 토탈 리콜도 그렇고 블레이드 러너도 그렇고 블레이드 러너는 꽤 많은 이제 그 학자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냥 그 배트맨은 너무 이제 일단 만화에 기반해서 그것도 잘 미래 사회에 기업가가 지배하는 도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이 지배하는 도시입니다. 그걸 이제 고담 시티라고 했잖아요. 고동과 소모라라 그래가지고 성경 얘기를 이제 가져왔지만은 배트맨은 너무 이제 우화적이고 사실은 조금 우화적이잖아요. 좋게 말하면 상징적인 건데 블레이드 러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그 학자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가서 이제 만들어진 영화에서 분석이 꽤 많습니다. 미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일이 많이 벌어질 것이다. 핵심은 그거거든요. 양극화입니다. 사실은 양극화.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다양한 형태의 이러한 문화 제국주의라든가 소외 현상을 막아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문화 정책이 필요한 거고 또 그걸 위해서는 어떤 그 무차별적인 어떤 그 정책보다는 이제 스팟 정책을 요즘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예전에는 계층 정책을 많이 펼쳤었는데요. 복지에 있어서 예전에는 뭐 가난한 사람이면 다 얼마 돈을 줘야 되고 가난한 사람이면은 그다음에 소득 뭐 차상위 그다음에 뭐 그 생계보호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이제 그 경제적인 수준으로 많이 어떤 대상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상당히 이제 그 효과가 상당히 약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효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실제 그러한 어떤 정책의 이걸 이제 대상이 되는 사람이 느끼는 효과도 있겠지만은 정부 입장에서는 돈을 풀었는데 돈 푼 효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는 장소 중심의 정책을 얘기합니다. 스팟 중심인데요. 아예 어떤 계층적이 아니라 어떤 지역에서 문화예술 활동, 어떤 활동을 이제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주 취약 지역에다가 문화예술 센터를 만든다든가.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파리에 뽕피드 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 이름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고대 모나리자 보려면 루브르 가야 되고, 근데 별로 그래서 많이 교과서 본 건 없어요. 이제 TV 광고에 나왔던 그 오르쉐를 가야 우리 교과서에 보던 것, 세자부터 시작해 다 나오고, 뽕피드에 가면 현대 미술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뽕피드 센터가 어떤 곳에 만들었냐면은 마레 지역이라는, 마레라는 것은 물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어감에서 있잖아요. 퇴락지구입니다. 퇴락지구.
서울로 말하면 옛날 청계천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도심에서 먼 곳은 아닌데요. 근데 pom프센터를 짓고 나서 우리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스케일이 좀 기니까 우리는 빠르게 반응하고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는데 한 20년 지나고 나니까 그 전에는 완전히 퇴락한 지역이었는데 제일 먼저 생긴 게 필방들이 생기고요. 왜? 미술관이 있으니까 도서관도 큰 게 있습니다만은 또 뭐 독특한 형태로 에스컬레이터도 있잖아요. 학생들이 많이 오게 되고 또 단체로도 많이 관람을 하고 필수 코스니까 학생들은 와서 우리나라도 최근에 보면 많이 그럽니다. 예전에는 저는 외국 가면은 유치원들 데리고 선생님들이 막 설명해주고 하잖아요. 미술관 가면. 그런데 한가람 미술관 갔더니 요즘에는 꽤 많은 그 부유층의 유치원 그 학생들이 와가지고 선생님들이 막 설명 똑같이 합니다. 앉혀놓고 가르치고 뭐 그림 설명해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방들이 생기고 화방들이 생기고 하더니 그 다음에 생긴 게 이제 중산층의 주택지가 생기고 그 다음에 소위 그게 뭐 100%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급 그러니까 어떤 쇼핑 아케이드는 아니고 쇼핑의 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같으면 아주 그 퇴락한 지구가 복잡하지는 않지만은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어떤 우리 식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카페 골목 뭐 그런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게 pom프센터의 영향입니다. 사실은 뭐 그런 게 이제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좀 빠르게 얘기를 하고 조금은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다고 그러니까요. 조금만 더 얘기한다면 한 5분만 쉬었다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요 얘기를 좀 많이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제 뭐 인류의 역사는 사실은 뭐 도시의 역사라고 뭐 과언이 아니죠. 고대 시대부터 도시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현대적인 도시, 근대적인 도시는 중세 이후부터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뭐 잘 아시죠. 상업도시 시대에 그 이후에 이 부르주아들이 영주한테 자치권을 돈을 주고 삽니다. 그게 이제 근대적인 도시의 기원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도시의 역사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 나라의 역사와 함께하기 때문에 도시에 있는 많은 건조물이라든가 소리 이제 우리는 그걸 건조 환경이라고 합니다. 마른 환경이 아니라 밀트, 지은 환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건조 환경, 밀트의 말을 못 들어거든요. 건조 환경들은 낡을 수밖에 없습니다. 낡을 수밖에. 그래서 그 낡은 것을 대부분은 재개발, 재건축의 형태로 새롭게 이제 단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영어 쓰여서 죄송합니다만은 주로 그 낡은 것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은 경제적인 활성화를 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경제적인 활성화. 그럼 맞죠? 5층짜리 낡은 아파트가 있으면은 그것을 이제 부시고 높은 25층짜리 짓게 되면은 땅 가진 사람은 뭐 땅값이 올라서 좋은 거고 또 그 주변에 상가 가진 사람은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장사를 잘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고 또 정부 입장에서도 새롭게 25층 지으면서 도로 하나 냈기 때문에 이 하부 구조가 좋아지니까 좋은 거고 다 나쁠 게 하나도 없었어요. 임대인만 나쁜 거죠. 거기서 이제 그 살고 있던 사람만 나쁜 건데 예전에 이게 주를 이루었습니다. 주를 이루었는데 이 때문에 생긴 용어가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좀 생소하시죠? 젠트리피케이션. 쓸 수가 없어서 그런데 이제 우리말로 바뀌면은 도심 재활성화를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용어는 이제 꽤 많이 알려진 용어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도심 활성화, 도심 지역의 낡은 상가나 퇴락한 지역을 재개발하는 거, 그걸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합니다. 그건 우리말로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그럽니다. 젠트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귀족입니다. 젠틀맨. 그러니까 피케이션이라는 것은 뭐뭐화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족화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원래 도심 한가운데 옛날에는 부자들이 살았다가 부자들이 밖으로 이제 떠납니다. 교회 와라고 그러죠. 떠나고 그 낡은 곳은 더 가난한 계층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부시고 새롭게 지으니까 다시 부자들이 온다니. 그게 바로 젠트리피케이션 말 그대로의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의미.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요즘 영화도 있습니다만은 두 개의 문화는 그 다큐도 있습니다만은 그 가난한 지역을 점유하고 살고 있었던 세입자라든가 거기서 장사를 하던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면서 또 만들어졌던 그 지역의 어떤 장소에 기반을 둔 고유한 지역의 특성
어떤 문화적인 특성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들면 황학동 같은 경우 제가 다른 지역은 잘 몰라가지고 또 이 시골 출신인데 서울 산 지 이제 더 오래됐습니다. 대학 19살부터 50살까지 살았으니까 30년 살았으니까요. 황학동이 어디냐면요. 청계천 한 8가 정도의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벼룩시장입니다. 마른 벼룩시장이 상설시장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별의별 걸 다 파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계천 그 복원을 하면서 첫 번째 복원을 하면서 노점상들을 다 이제 몰아냈잖아요. 노점상과 그 다음에 노점상 이외에 거기에 이제 그 좀 오래된 상가들을 다 몰아내서 대박 나겠네 가든5 만들었다가 쪽박이 이제 났죠, 사실은. 장지동에다가 가든5 광고 보셨잖아요. 예전에 현빈이 군대 가기 전에 그 광고까지 했는데 텔레비전 보신 기억 날 겁니다. 예, 가든5라고 해서 장지동으로 옮겼으나 거기는 지금 아직까지는 형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 뭘 했냐면은 노점상과 기존의 그 자리를 잡고 있던 소위 기능이 낡은 것들을 이전을 많이 시킵니다. 뭐 그건 필요한 측면도 있어요. 종로에 가보시면은 오후만 되면은 3가부터 5가까지는 쫙 노점들이 들어서잖아요. 그게 상당히 비싼 거. 보통 집 앞에 있는 노점은 생계형 노점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가난하신 분들이 하는 거예요. 혹은 사업 망하신 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역세권에 있거나 종로에 있는 거는요. 권리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사진도 여러분이 다 해서 미안하면 보통 2억에서 5억입니다. 포장마차 한 개 얘기하는 겁니다. 포장마차 한 개가. 모르셨죠, 그거? 네. 저는 한번 그 조사를 한 적이 좀 있었거든요. 제 학교가 청량리에 있어요. 청량리 쪽 한번 했고 저희 학교 앞도 했는데 제일 싼 곳, 저희 시립대학교 혹시 와보신 분 아니 그러니까 상권도 거의 없는 곳이에요. 그것이 500에서 1000입니다. 권리금이. 근데 그럼 이제 웃기는 것은 딴 얘기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맨 처음에는 권리금이 없잖아요. 그걸 누가 만들겠습니까? 맨 처음에 한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 한 사람이. 예. 주로 이제 전도령에서 많이 만들기도 합니다. 노점상연합회에서. 어쨌든 이제 그 황학동 시장도 풍물시장이라 해서 신설동으로 다 모아서 옮겨버렸습니다. 그다음에 종로에 이제 물론 포장마차 단점도 있어요. 우리 길거리를 걷고 싶은 도시를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 아닙니까, 사실은. 물론 또 그 낭만도 있고 그 멋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들은 또 구청 단위로 몇 군데로 몰았습니다, 사실은. 몰았고 그다음에 뭐 그것까지는 저는 뭐 찬성하는데 황학동을 없애버렸습니다. 황학동을 없애버리고 신설동 저 골목 안에 어디로 넣어버려서 찾지도 못합니다. 지하철 타시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한 20년 전부터 이제 주로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생긴 게 재생 리바이탈리제이션이라는데 리엔지니어링이라는데 재생이라는 말 이제 요즘 너무 많이 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경제적인 활성화가 많이 아니라 사회적 활성화, 그래서 소셜 이코노미라고 그럽니다. 사회적, 문화적 활성화가 또 병행돼야 된다. 그런데 이것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빌딩을 지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안 되는 건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업성이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좀 표현을 제가 좀 편하게 하면 시민단체나 할 수 있는 얘기죠. 뭐 해라.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이게 사업이 되려면 사업성이 있어야 되니까 경제적인 활성화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활성화도 하는 것을 우리는 재생이라고 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한 가지 목적입니다. 내가 가져온 땅의 가치를 최대한 극대화시켜보는 거, 경제적인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러나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기에가 문화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사례는 무척 많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 우리가 앞으로도 해야 될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샌델의 얘기라든가 그런 얘기 이제 그런 논리가 다 이게 들어가게 된다. 너무 경제적인 합리성만 추구하다 보면은 이 사회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의 주제는 아닙니다. 용산 참사 같은 경우도 결국은 세입자 문제 때문에 이제 생기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뭐 다큐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제는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이 만약 재생의 개념이 들어오게 되면은 현재 우리 법제도에서 있는 그 땅을 가진 사람에게만 보상을 해주고 세입자에게는 이주비만 주는 거, 권리금도 안 주고 어떤 인테리어 투자비도 안 주고 그 돌아가신 분 중에 한 분은 그 얘기 아닙니까? 자기가 중국집을 하려고 빚을 내 가지고 인테리어를 1억인가 주고 하고 권리금을 2억인가 줬는데 6개월 장사했는데 쫓겨나게 된 거. 이사비만 받고 이주비만 받고
그러면 내 전 재산 플러스 알파잖아요. 빚을 내서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물론 그건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 거 잘 알고 있죠. 뭐 그분이 뭐 잘했다 그건 아니지만은 우리 현실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고공에 올라가서 데모를 했다는 거죠. 그걸 막아보자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을 어떤 경제적인 방법으로 하면 똑같은 결과를 결과하기 때문에 문화 사회적인 이 요소로서 해결을 해보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례는 무척 많이 이 사례만 보고 잠깐 5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유명한 겁니다. 빌바오라는 곳입니다. 빌바오. 이제 그 스페인에 한가운데는 마드리드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그 바르셀로나가 있습니다. 올림픽 한데 거기서 이렇게 더 위로 올라가면 빌바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광 도시고 옛날 오래된 도시입니다. 경제가 아주 이제 그 이쪽 인종이 좀 다르긴 달라요. 바스크족이 사는 데예요. 소위 카탈루냐 지방입니다. 안달루시아 지방하고 좀 다르죠. 인종은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좀 가난한 동네였는데 거기에 프랭크 게리라는 유명한 그 건축가입니다. LA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 사람의 작품으로 해서 구겐하임 박물관. 구겐하임 박물관은 현대 박물관입니다. 할리 데이비슨전하고 그런 것이에요. 그걸 만들어 가지고 많은 효과를 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을 맥 구겐하이마이제이션 이름이 길죠. 무슨 말이냐면은 맥도날드화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이제 비아냥거린 사람은 이 얘기는 제가 다음에 좀 함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생을 하기는 문화적인 재생을 했는데 시설 중심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시설 중심으로 갔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얘기 사례를 제가 조금 더 추가를 했습니다. 책에 나온 거에 티엔지팡이라는 곳입니다. 중국에 이제 이런 재생을 크게 두 개의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와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큰 그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요. 중국 워낙 스케일이 크고 정부가 주도를 해서 하기 때문에. 베이징에 가면 따산쯔라는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공항에서 가까운 데요. 옛날 공장지대를 유럽에서 많이 바꾸니까 이제 그 이 소위 예술과 지구로 만든 따산쯔라는 게 있고 상해는 이건 상해입니다. 티엔지팡 여기는 초기 원도심 지역입니다. 초기에 상해의 도시화가 되면 농촌에서 온 사람 정착한 지역 그것을 이런 식으로 좀 그림이 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 카페 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카페 거리. 그 다음에 갤러리 카페 거리. 우리 같으면 삼청동이 제일 말 것 같네요. 근데 규모는 훨씬 큽니다. 그러면은 인사동은 이미 이제 그 중국산과 인도산 그 1,000원짜리 파는 곳으로 바뀌었고요. 이제 삼청동이 그런 역할을 대신하고 있잖아요. 삼청동 실제로 가보시면은 그 메인 길은 식당만이 있지만은 골목으로 들어가시면 박물관 같은 곳이 그다음에 공방 같은 곳이 수십 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와 관련이 되는 얘기인데 이제 당연히 예술하신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뭐 크게 뭐 이거 예술이 경제적으로 돈이 얼마나 생각도 안 하시고 많이 하시지만은 저희 같은 사람은 보통은 문화 예술 활동이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공장이 들어오면은 승수효과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일자리가 100명이 생기면은 100명이 취직을 하면은 만약에 다 가족이 또 함께 오면은 고박이 살을 하면은 400명이 들어오게 되고 그 400명이 또 서비스 모욕도 해야 되고 이발도 해야 되니까 서비스업이 생기고 또 그 사람이 또 하게 되는 그게 승수효과입니다. 공장이 들어서면은 산업이 들어서면은 지역이 발전하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술이 활발했을 때 그 지역이 발전하느냐. 그래서 무슨 유명한 예술가 말고 일반적인 예술이 발달했을 때 참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미디어 아트라고 해가지고 IT와 접목된 첨단 산업은 발전을 합니다. 그건 뭐 아주 첨단이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적인 우리 공동체 예술이라든가 우리 뭐 문화예술 센터 그런 것이 활발하게 되는 것이 과연 지역 경제에 영향을 주느냐는 이제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그 분석이 어려운 주제였어요. 그런데 이게 아주 이제 이 사람들이 쓴 이 책이 있는데 이제 그 스턴과 세이프라는 사람인데 이건 지금 이제 거의 고전이 돼 버렸습니다.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엄청나게 한 3년 동안을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예술가도 아니고 동네 커뮤니티 센터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이제 고전이 됐는데 문화 생산자, 창작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밀도와 문화 차이가 높은 지역이 인구 증가율도 높고 빈곤율도 낮다. 뒤에 이 문제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밀도가 높으면은 그런 낙후 지역이 문화생태가 밀도가 낮은 지역보다는 더 성장률이 높다라고 활성화라는 표현을 했고요. 예술가가 네트워크 밀도가 높으면은 지역사회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빈곤율이라든가 인구의 성장률이라든가 문화의 향유율은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밝히지 못한 건 이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상관관계인과 인과관계, 이건 이제 과학 사회과학 사람 무척 중요합니다. 둘이 관련은 있는데 얘가 얘를 결과했냐, 얘가 얘를 결과했냐. 다시 말해서 아까도 인구가 예를 들면 예술가들도 수요자가 있어야 되니까 인구가 성장하는 곳으로 갔을 수도 있거든요. 그 좁은 지역 내에서도. 근데 그것을 이 사람들이 왔으니까 인구가 성장했다 할 수 있는 거냐. 이 사람들이 그런 지역을 선택을 했느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제 저희 연구자들은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핵이 분석을 할 때에도 이게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있는데 그 다음에 앤 마커슨하고 존슨이라는 사람은 미네소타 지역을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또 유명한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입니다. 보통 이런 청소년 커뮤니티 센터에서 예술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고 할수록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이제 그런 그 결과적인 것도 이제 책을 펴냈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도시 단위가 아닙니다. 네이버후드라는 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동이나 뭐 그 정도의 단위입니다. 그 정도의 단위에서 아주 마이크로한 연구를 합니다. 마이크로. 그러니까 이 센터가 있어서 활발한 지역과 센터가 있는데 활발하지 않은 지역을 비교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게 기여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공공과 비영리 부분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건 사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사실은 다시 말해서 민간이 자발적으로 하기는 이런 문화예술 분야는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어렵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상관관계이냐 인과관계이냐. 상관관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과관계인지는 아직도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좀 학술적인 얘기입니다만 사실은 어째 상관관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할 수 있고 과연 물레동이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여기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물레동은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뭐 지금 물레 페스티벌도 하고 뭐 다양한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그림이 좀 흐려졌는데요. 예, 상당히 많은 그 공방과 아틀리에 그다음에 그 전시장 등이 있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서울시가 뒤늦게 이 지역에 대해서 아트 팩토리라고 해서 몇 군데를 또 지정을 해서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임대료라든가 걸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독특한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바로 자이 아파트가 옆에 있고요. 물레동 뭐 2호선 물레역 6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만은 이제 이건 곧 없어집니다. 문제는 없어집니다. 예, 왜 없어지냐면요. 그러니까 지금은 준공업 지역이에요. 용도 지역을 잘 모르시죠? 준공업 지역에서는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을 지을 수가 있는데 아파트 지을 수가 없는데 민원이 수십 년 동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옆에는 다 아파트 단지인데 빨리 이 지역을 준주거지역 혹은 상업지역으로 바꿔라. 그 순간 없어집니다. 그 순간. 그래서 이제 구에서는 계속 이걸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일리는 있죠. 그러나 시에서 막고 있습니다. 도시의 경제 기반이 사라지면 안 된다. 공업지역이 줄어들면 결국은 서울시민의 경제 활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또 업스라는 논리에서는 여기에 있는 철강, 철공소 그것들이 좀 영세해요. 실질적으로 경제적 효과는 약해요. 그건 서울시 잘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다양한 활동에서 물레동은 이미 세계적으로 꽤 유명해졌습니다. 많이 이제 보러 오고 그런 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이제 주제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요 사례만 잠깐 보고 한 5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헤이리 같은 곳은 미안합니다. 시간이 좀 제가 없어서 많이 들어는 보셨죠. 저는 헤이리는 바람직하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테마파크입니다. 사실 나쁘게 말하면 물론 예술가들이 가서 거기에서 공방도 차려놓고 저도 아이들이 어렸을 땐 데리고도 갔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는 일반인들이 함께 호흡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맘먹고 놀러 갔다 오는 테마파크 에버랜드입니다. 저는 나쁘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없는 것보다는 나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공동체라는 의미는 예술가와 일반인들이 함께 어울려야 되는 거잖아요. 인터랙션이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는데 예술가끼리 모여놓고 그다음에 그걸로서 돈도 좀 벌어보겠다. 소기 목적은 달성했어요. 뭐 두 가지 뭐 다른 목적도 있지만 땅값은 많이 올랐습니다. 예, 파주 출판단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의미로서는 테마파크다 사실은 그런 얘기고요. 그 외에 이제 좀 작은 것들이 있어요.
좀 생소하시겠습니다만은 뭐 부산에 아트 팩토리 다대포라는 것도 있고요. 꽤 많은 이제 자생적인 곳에 시가 정책을 많이 구현한 겁니다. 인천은 이건 이제 그 아트 플랫폼 꽤 유명하죠. 그 차이나타운 있는 데에 있습니다. 차이나타운 있는데 그 여러분 잘 아시는 공화춘 짜장집 있는데 공화춘이란 말 들어는 보셨죠? 그 집이 거기 있습니다. 공화춘 짜장. 문제는 뺏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 가면 좀 이제 힘듭니다. 좀 다니기가 많은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차이나타운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박정희 시대에 다 없앴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시청 앞에 있는 차이나타운이 어디 있었냐면요. 이제 그 근거를 보면은 그 프라자 호텔이 바로 차이나타운을 헐고 만든 겁니다. 하나그룹이 특혜를 받아가지고 좀 심하게 하면 불법으로 만든 곳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그 차이나타운 없앤 이유가 상권을 이제 중국인들이 잡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걸 빼앗아야겠다. 한국 사람이 빼앗아야겠다는 것도 있고 도심이 또 재개발이 안 되잖아요. 아무래도 에스닉이 특정의 에스닉 그룹이 있는 곳은 좀 퇴락한 형태를 취합니다. 코리아타운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 가서 보시면 차이나타운 마찬가지고 그러나 재개발을 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좀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전 세계에서 좀 심하게 말하는 사람 유일하게 차이나타운이 없는 나라가 한국이다. 일본 요코하마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동경에도 조그맣게 있고. 근데 인천이 그래도 좀 남아 있습니다. 인천이 남아 있는데 이제 중국집을 중심으로 남아 있는 것을 지금은 이제 재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빌딩 짓는 게 아니라 옛날 모습을 복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트팩토리를 만들어가지고 꽤 많은 돈을 들였습니다. 이건 조금 성격은 다르고요. 그런 것을 찾아보시면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제 많은 예술 공동체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한 연구에 작년에 나온 연구의 결과에서 이제 찾아본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뭐 부산에 다대포 생소가 또따또가라고 꽤 유명한 예술인의 모임 그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솔마하드라 신당동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들이 사실은 그 지역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는 있습니다. 제대로 그것이 연구가 안 됐기 때문이지. 또 공공부문이 하는 역할은 각각의 약간의 지원을 해주면서 동시에 또 공공부문은 또 성과가 나야 되기 때문에 또 따로 지원을 합니다. 따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역들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문화예술의 공동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곳이다. 여기까지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시간 조절 잘못 5분만 쉬었다가 그러면 문화예술이 어떻게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